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직 젊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나이가 65세가 됐다고 이제 막 밀어내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년식을 하고 그저께인가 정년식을 하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계속 이 무보수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이 학교에 강의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혹시 그 데이터 사이언스 세미나라고 이메일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지난 3년 동안 계속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AI 또 이제 벤처라든지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세미나를 제가 해왔고 이번 학기에 월급도 안 받지만 제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정보공학부의 사과 세미나는 제가 2번이나 그게 1년인가 2년인가 우리 이용식 SAPS도 와 있거든. 2번이나 제가 맡아서 세미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도 외부에 있는 분들, 훌륭한 분들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또 이런 이야기 해야 되니까 제가 그만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목은 아주 그래도 좀 멋있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그런 서울대학교에 와서 지금 훌륭한 전기정보공학부의 훌륭한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연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 경험 위주로 하니까 제가 잘났다고 막 자랑하는 게 있더라도 좀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사는데 꿈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철학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봐도 꿈이 없는 학생들은 약간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 같은 학생 그런 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헛된 꿈이라도 좀 불어넣어서 좀 팽팽한 그런 풍선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런 걸 이제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신문 기자가 또 와서 이 인터뷰를 또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두 시간 동안 계속 횡설수설을 했는데 딱 그 핵심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결의에 찬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들은 정말 결의에 찬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걸 옛날에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나고 보면 저는 아직도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더 살려고 합니다.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서울대학에 31년을 있었는데 그때 정말 저는 훌륭한 이 교수님의 선배 교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원포인트 레슨 정말 제 인생에 남아 있는 건데요. 교수를 30년 하면 10년, 10년, 10년으로 나눠서 계획을 해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 석사 지도 교수셨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고 고명삼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는 자동화 시스템 공동연구소를 만드셨고 또 그전에는 반도체 공동연구소의 초대 이 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보면 이상한 걸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건 그분한테서 배운 것 같아요. 그 스피릿이 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전에 제가 공과대학을 제가 좀 이렇게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젊어 보이지만 그때 공과대학이 어디 있었냐면은 저기 태릉에 있었어요. 공릉동이라고 지금은 뭐죠 과학기술대학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4학년을 마치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 고명삼 교수님이란 분이 제어계측과를 만든다, 컴퓨터공학과를 만든다. 이분이 그걸 주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야, 너 대학원 어디로 올래? 그렇게 딱 그 학사 지도 교수님이셔가지고 야, 이리로 와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제어계 특과라는 데로 가서 그렇게 엮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저기 최진영 교수님이 그 당시에 제가 석사로 입학을 했을 때 학사로 그때 일기였어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이 고명삼 교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야, 인생에 대해서 뭘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러프한 플랜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저는 아주 정말 유효했고 10년을 플랜을 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만약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뭘 했을까 그런 요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은 10년은 진짜 빡세게 연구하고 그다음 10년은 그걸 들고 나가서 세상에서 뭘 해보고 그다음 10년은 돌아와서 학교에서 뭘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구 결과가 쫙 반짝하고 좋은 게 쫙 나오더라고요. 야, 이걸 그냥 뭐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와가지고 같이 연구하자고 그러는데 글로가 아니면 아마 질러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 교수들이 창업을 별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창업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한 게 창업이었고 몇 년을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저만 고생한 게 아니라 저기 앉아 있는 이번에 한 명 오는 거예요. 이용식 손 한번 들어봐. 또 한 명 우리 학생 누가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도 같이 고생했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실리콘밸리에 가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했죠. 그때 제가 이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특별히 최진영 교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주식도 조금 드리고 그렇게 위트니스로 제가 모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새로운 걸 계속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 있었으면 못 배웠을 것을 현장에서 배우게 되고 새로운 문제를 보고 또 새로운 문제는 또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좋은 훌륭한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만한 인텔리전스는 다 있잖아요. 우리 이 정도 여기 올 정도면 그냥 다 풀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남들이 하지 못한 그런 영역을 파고 들어가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SAP라는 회사가 세계 3대 소프트웨어 회사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래클, SAP. 근데 이게 막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모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SAP가 막 어려워지니까 저희들한테 구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클이라는 그 당시에 아주 거대한, 지금도 뭐 상당히 거대한데 정말 그 시장에서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그런 파워를 가진 회사를 우리가 이제 공격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으니까 SAP가 저희 그 회사를 사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이제 미사일을 만들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게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결국은 그게 2005년인데 2014년까지 제가 그 게임 속에서 실패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실험하고 계속 가다가 보니까 도저히 이제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있으니까 2013년에 대충 제가 할 일이 끝났어요. 이제 웬만큼 이제 개념 뭐 웬만한 건 다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망치질만 하는 건데 우리 저 이용식 우리 저 학생은 이제 지금은 그쪽에 아주 원로지만 그쪽에서 계속 더 이제 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 야, 남들보다 지금 앞서갔으니까 지금부터 SAP 그만두고 창업하면 우리 돈 대줄 테니까 돈 대주면 돈 대가지고 하면 뭐라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때 했었어요. 근데 또 그 타이밍에 또 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에 빅데이터 연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좀 해보지 않을래. 남의 나라, 남의 회사 돈 버는 거 이제 그만하고 좀
돌아와라.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모럴 어브리게이션을 느껴가지고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빅데이터 연구원이고, 그리고 또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라는 것을 정부를 설득을 해서 교수 정원을 받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건 제 히스토리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는 슬라이드가 많은데 좀 제가 정말 저는 행운아였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서울대학교에 감사하고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에 감사합니다.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준 곳이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입니다. 첫 번째 수업자 교수가 돼서 그때 조 교수가 와서 또 조 교수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서 또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뭐 과목들 듣고 있겠습니다만 프로그래밍 방법론 지금도 아직 있나요? 그 다음에 자료구조, 알고리즘, OS 컴파일러, 요즘 인공지능까지 다 확장이 됐는데 그런 과목들을 만들었고 또 교수를 뽑아야 되니까 뛰어난 후보자, 그 당시 소위 말하면 한국 사람으로 잡마켓에서 가장 컴퓨터 분야에서 제일 좋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한테는 참 과분한 경험이었죠.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 꿈꾸는 엔지니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꿈이 뭡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 있어요? 제가 나중에 선물을 줄 수도 있는데. 좋아요. 저도 교수님처럼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네, 나중에 따로 찾아오세요. 제가 또 요즘 은퇴하고 나서 파트타임으로 이제 벤처 캐피탈 리스트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필요하면 돈도 대드릴 테니까. 창업 말고 또 다른 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저는 정말 우리가 좀 문과 쪽에 가면 난 언론인이 되겠다. 이 법조인이 되겠다. 정치가가 되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직접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요즘과 같이 챗GPT든 뭐든 AI와 그다음 반도체, 이 사이언스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정치인이 이런 법인이 이런 것들은 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어떤 드림을 가지고 있었냐? 저는 지나고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먼저 구체적으로 결론 비슷한데 제가 정말 만나본 다양한 사람들을 좀 몇 명 여기다 리스트업을 했는데 엔지니어라고 그러면 아까 세상을 바꾼다고 했죠. 우린 이노베이터예요. 우린 혁신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혁신가인 거예요. 그래서 혁신을 배우는 거고 우리의 특권은 뭐냐면 정말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이 인문사회 법 쪽에 있는 사람들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한 거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이분은 사실은 제가 이번에 조영식이라는 분은 우리 공대를 나오신 분은 아닌데 수의과 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이번에 이 SD 바이온 센터라고 해서 진단 키트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진단 키트를 팔아서 제가 지난 여름에 만나서 들었을 때는 자기 이 회사의 캐시가 1.6 빌리언 달러가 있다고 했어요. 달러로. 근데 그러고도 계속 이게 뭔가 이 혁신을 하시는 분이고 허염 실리콘마이트스 회장님은 제가 이 사과 세미나에도 몇 번 모셨던 분인데 이분은
60세가 다 돼서 창업을 하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저하고 아주 친한 저보다 6살이 많은 형님이신데 그때 이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2년을 계속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를 창업하셔가지고 지금 한 10몇 년이 됐는데 파워 쪽에 이 칩의 그 독보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어요. 허진규 회장님은 뭐 재료공학부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도 보면 나이가 거의 80, 90에 가까운데 제가 가끔 뵈면 아직도 새로운 꿈을 꾸세요. 새로운 꿈을 꾸시면서 새로운 걸 하시고 최근에 저한테 자랑하시는 것은 야, 내가 미국에 있는 바이오 스타트업에 몇 년 전에 투자해가지고 돈 좀 벌었어. 그래서 저는 좀 돈 좀 어떻게 좀 받아내려고 제가 쫓아다녔는데 어쨌든 이렇게 꿈을 꾸는 연세가 뭐 그 80이 90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꿈을 꾸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의 롤 모델이 아니겠냐. 이런 사람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또 인생도 훨씬 더 정말 이 에너지로 행복으로 넘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어디선가 했는데 이용재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콴다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아세요? 손 들어 보세요. 아는 사람? 끄떡끄떡 하는 분이면 이게 고등학교 때 초중고에서 수학 공부하려면 문제 풀어주는 거잖아요.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걸 올리면 그다음 문제 풀이를 해주잖아요. 이 사람은 전기공학부 졸업생이에요. 근데 2015년에 저한테 찾아와서 졸업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뭐 학부생이니까 대충 키워드를 던져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야, 구글의 텐서플로우가 이제 막 나왔는데 엉성한데 이걸 가지고 뭐든지 한번 해봐. 근데 그렇게 가이드를 줬거든요. 근데 그 텐서플로우를 써서 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졸업을 했는데 대학원 같은 데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창업을 한 거예요. 자기 친구랑. 그래서 지금 회사 가치가 얼마냐? 한 5천억 정도 되는. 지금 1조 정도 이제 타겟으로 좀 가고 있는데, 뭐 구글 같은 데서도 투자를 받고, 글로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 문제를 풀거나 언어 문제를 다루거나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거나 챗 GPT를 하거나 다 이게 글로벌 프로블럼이에요.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나간 그런 정말 처음엔 그건 잘 몰랐겠죠. 지금은 아주 그 잘하고 있는 그런 우리 졸업생입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입니다. 강현욱이라는 사람은 저한테 또 2014년에 찾아온 사범대학교 문과 학생인데 자기 축구 동아리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창업하겠다고. 근데 학교를 그만두겠대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아니 학생이 그래도 졸업을 해야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 정말 자퇴했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를 차려가지고 제가 코치한 대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저는 이거 하려면 독일 같은 데 가야 된다고. 근데 독일에 가서 회사를 만들고 결국은 지금 회사는 또 영국으로 옮겨서 여러분 그 유럽에 있는 그 축구 리그에 웬만한 회사가 이 회사의 웬만한 팀이 이 회사의 소프트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만나 보니까 혼자서 독학을 해서 AI에 거의 제가 볼 땐 박사까지는 안 되는데 석사 이상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결국 자기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차상균의 꿈의 시작은 어릴 때 저희
이솝 우화인가? 이건 이솝 우화는 아니고 15소년의 표류기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걸 너무 많이 읽었어요. 제가 한 20번쯤 읽어가지고. 그래서 저 마인셋이 머릿속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것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하다 보니까 이제 창업까지 하게 된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 중앙일보에 한 3년 동안 디지털 글리버 여행기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글로 쓴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했던 게 뭐냐, 연구를 할 때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AI와 이제 자연어 처리, 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좀 복합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AI의 윈터가 온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에 올 때쯤 이거 전공 분야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막 그때 메모리 산업이 막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걸 하면 소프트웨어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그냥 애매하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어썸션은 뭐냐면 그때 메모리가 거의 서버의 컴퓨터의 그 메모리 용량이 그래야 뭐 32메가바이트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메모리에 올려놓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된 건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떤 우리 지도 교수님이 하드웨어 벡스 11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아키텍처를 책을 보면 저게 MIPS 원밉스 머신이잖아요. 저게 그 당시에 서버인데 이걸 퍼스널 워크스테이션으로 셋업을 하라고 갖다 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혼자서 저 서버를 가지고 계속 가지고 놀았죠. 그런 이 개인적 경험이 있는데다가 이게 결국은 그 당시에만 해도 무어의 법칙이 동작을 했으니까 5년에 10배씩 이 하드웨어 파워가 좋아진다. 그럼 여러분 30년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배. 실제로 거의 뭐 지금 한 1000만 배가 올라갔어요. 1000만 배, 뭐 1억 배 정도의 그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그 트렌드를 타고 시간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건 뭐 2001년에 제가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아직도 유효하고요. 지나가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와일드하게 인생을 살기 시작했는데 한동안 제가 학교에서 잘 안 보였죠. 왜냐하면 여기서 뭐 강의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밸리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걸 계속 반복했으니까 그 실리콘밸리 회사를 만들고 한 몇 년을 이제 헤매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결의에 찼다는 의미가 그런 건데 저 사람이 그냥 좀 하다가 좀 있으면 포기하고 갈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만나줘요. 근데 저자는 뭔가 끝까지 갈 사람이야. 그러면 계속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애티튜드가 아주 중요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 SAP라는 3대 소프트웨어 회사가 오라클의 공격을, 오라클이 막 SAP 시장에 치고 들어오니까 SAP라는 회사는 오라클을 또 칠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 게임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제 기술이 핵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 거대한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근데 실험이라는 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다 알면 연구가 아니잖아요. 그건 카피일 뿐이지. 그래서 꿈은 실패를 축적해 이루어진다. 이게 참 뭐 누구나 다 아는 말인데 이걸 몸으로 겪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첫 번째 실패가 뭐냐? 이거 90년대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들어서 이 애틀이라는 데서 자기네들이 가져갔어요. 돈 좀 줬다고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서.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창업이 몇 개 되는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진행이 된 거고, 그 당시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나온 회사가 아주 있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회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기대하는 만큼의 성능이 안 나와서 실패했어요. 원래 이름을 그래서 오르클의 10배의 성능을 내겠다고 이름도 타임스 10이라고 지었는데 해보니까 엔드-투-엔드 퍼포먼스, 그러니까 커널의 성능은 한 10배 될지 모르지만 엔드-투-엔드 퍼포먼스는 한 2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2배 정도 좋으면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10 times law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인텔의 CEO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만든 로인데 기존 플레이어를 이기려면 10배가 좋아야 돼요. 그 2배, 3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경쟁자가 먼저 망했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마음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저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바뀌고 컴퓨팅 인바이러먼트도 바뀌면서 뭐 저도 논문도 뭐 쓰고 이렇게 해서 그 논문들이 크리티컬한 그런 컴포넌트가 되긴 했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저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SAP가 어느 날 막 아주 강력하게 구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또 컴퓨터 아키텍처도 바뀐. 인텔이 이런 항상 보면요 시장에서 1등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요. 1등은 절대로 먼저 안 바꿔요. 이번에 구글이 오픈 AI한테 밀렸잖아요. 구글이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람다라는 기술. 뭐 사실 람다의 그 핵심 멤버를 제가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교수로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왔어요. 그렇지만 이 오픈 AI가 더 치고 먼저 치고 나간 거죠. 항상 2등, 3등이 더 빠르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텔을 능가하는 AMD는 아주 작은 회사인데 요즘은 AMD가 인텔보다 훨씬 더 잘 나가요. 그 당시는 AMD는 인텔에 비해서 한 뭐 10분의 1 정도 그런 비중밖에 안 되는 회사였어요. 근데 AMD가 좋은 하드웨어를 내놨는데 제가 이제 SAP에 그러니까 SAP한테 제가 어떻게 비전을 팔았냐. 여러분들이 뭘 나중에 이제 하겠다고 그러면 비전을 팔아야 돼. 그냥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야, 5년 뒤에는 1TB 머신이 그냥 커모디티가 된다. 1TB D램을 가지는 하드웨어가 커모디티가 된다. 누구나 살 수 있는 게 된다. 그때 되면 완전히 그 패러다임이 바뀐다. 근데 그 비전을 이제 이쪽에서 억셉트를 해서 사서 결국은 이제 M&A가 된 거죠. M&A 원래 처음에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쪽에서 계속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한 건데, 뭐 이런 친구, 제가 저보다 10살 아래인데 이 친구 밑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이 친구는 이스라엘의 그 스타트업 네이션 아이콘이에요. SAP를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친구를 이제 끌어들여서 다음 CEO를 시켜주겠다고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중간에 도망가는 바람에 제가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돼요.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전기차 그래가지고 무슨 전기차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너무 일찍 시작했죠. 회사를 돈을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회사를 시작했는데 망했어요. 나를 버리고 가더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SAP의 오너, 뭐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이건희 이런 레벨의 사람하고 일을 이제 같이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붙잡혀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걸 제가 이제 1년에 10번을 만나면 이제 다 파악하지 않겠어요. 그때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 가면 이런 하나하우스라는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데 뭐 블루바틀 커피를 저기서 판대요. 가시면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실패는 뭐냐? SAP라는 데가 아니 얘네들 나를 인수를 했으면 지들이 뭐 어떻게 다 할 줄 알고 있었죠. 근데 지들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제가 뭘 했는데 이게 결국은
엉뚱한 데다 엉뚱한 데 우리가 힘을 쓴 거예요. 엉뚱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기술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이건 저희가 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뒤를 8년 뒤에 쫓아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8년 앞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써보니까 이게 이 커머셜리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꼽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막 제가 한 2년 동안 더 직사게 정말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의 우리 권호연 우리 또 선배님 있지 않습니까? 전기공학부에 찾아가가지고 가장 좋은 메모리 한 세트만 주세요. 해서 받은 게 1TB DRAM 샘플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받아서 인텔의 새로운 박스에 꼽았더니 안 돌아가요. 아무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뭐 한 2달을 어떻게 해가지고 인텔하고 삼성하고 해가지고 돌아가게 했더니 이제부터는 야, 이거 새로운 시대가 왔다. 저런 박스가 앞으로 한 10개가 있으면 10TB고 그 당시에 웬만한 회사의 ERP 데이터베이스가 뭐 몇 테라바이트밖에 안 됐어요. SAP라는 회사 자체가 2TB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갑자기 저 앞에 그 SAP의 그 파운더가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서 막 회사의 메인 프로젝트가 되고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건 또 우리 저 이용식 사진이 여기 없나? 여기 저 우리 한국에 만든 여기 있는 한국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비밀 미팅을 할 때 사진 제가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저의 걱정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처음 해보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경험이 많은 1등인 오라클이라는 놈은 뭘 할까? 쟤들이 우리를 어떻게 막지 않을까? 그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1등은요 안 움직여요. 그게 이노베이터의 딜레마. 자기들이 해오던 그 방식의 제품의 고객의 파트너에 이게 쫙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해요. 결국 이게 지금 이노베이터 딜레마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하나의 그 이론인데, 우리는 이 이노베이터의 딜레마를 타고서 시장에 진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꿨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야, 내가 뭐 하는 게 말이지 뭐 저 큰 놈들 때문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질러보면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기술적인 지나가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꿨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용식 우리 직책이 뭔지 모르겠지만 같이 조인했으면 우리가 한번 그때 동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 단계에 지금 한 100조 단위 회사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2013년이었는데 이 스파크라는 게 나왔어요. 버클리에서 인메모리로 분산된, 우리 걸 따라한 거예요, 사실은. 엉성하게. 그런데 얘들이 그때 회사를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데이터브릭이라는 회사가 돼서 재작년에 펀딩을 받을 때 그 밸류에이션이 38 빌리언 달러. 한 뭐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치면 한 50조 정도 되는 거죠. 또 그 전에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게 또 같은 회에 생겼어요. 걔들도 그냥 그 정도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금 현재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오라클이라는 놈은 영원하리라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얘들을 제끼는 새로운 뉴 플레이어가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끈기 있게 뭘 하면 그 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까운 건
요 윈도우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한 100조 정도의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래프인데, 이 지오프리 무어라는 사람이 만든 캐점이라는, 캐점, 크로싱 더 캐점. 이건 또 다른 말로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기,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반짝반짝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게 논문도 쓰고 막 사람들이 와 박수도 치고 막 그다음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뭐 될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게 학회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나중에. 근데 상당히 많은 것들이 요 캐점에 빠져가지고 사라지거나 기존에 있는 것에 그냥 흡수돼 버려요. 흔적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은 이걸 어떻게 넘어가는 놈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산업화하는 과정에 잘했던 건 뭐냐? 메모리든 뭐든 배터리든 남이 이걸 해놓으면 이게 어느 정도 요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잽싸게 들어가 가지고 돈을 부어서 올라간 게 우리나라의 산업이에요. 팔로우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충 이 정도에 들어가 가지고 머추어 마켓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걸 해왔어요. 근데 중국이 이제 그걸 우리보다 더 잘하니까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으니까 우리가 위협을 느꼈잖아요. 다행히 미중 간에 지금 패권 전쟁이 진행되는 바람에 중국을 막아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어쨌든 여기서 시작한 걸 이걸 넘어가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는 주로 이 플레이에 익숙한 사람들은 많은데 이 플레이에 익숙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걸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0조, 뭐 200조 단위의 회사가 하나씩 생기는. 우리가 그런 걸 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잘 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많은 기술들이 이 생명이 끝나서 뭐 옛날에 뭐 많이 있죠. 뭐 애플 무슨 아이퍼든지 뭐니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까지 따지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제가 이제 이 아까 샤이 아가씨나 저보다 10살 어린 친구가 저한테 딱 하는 이야기가, 야, 신기술이 들어오면 퀄리티, 그 어떤 제품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것이 달라진다. 퀄리티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을 때는 그건 이제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 당시에 소형 이런 거였지만 좀 지나고 이제 그 완전히 IC화 되니까 완전히 또 다른 게임이 되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인메모리 이런 데이터 플랫폼, 사실은 거기다 머신러닝까지 같이 넣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사람들의 디시전 메이킹이 달라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따라서 동시에 바뀌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 쓰던 우리 수업대 중에 필요 없는 놈들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수업대에 니드가 있는 거고, 그런 상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건 과학 쪽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위안을 가져야 돼. 우리는 아직 변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야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은 변방인데,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메인보다. 그래서 여기 보면 bold outliers, not the mainstream. 여기 좀 이용식은 그때 우리 12명의 제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제가 그렇다고 제가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 중엔 유다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SAP하고 M&A를 한다고 하면서 독일에 갔다가 실리콘 저기 스위스의 그 뱅겐이라는 데 가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하이킹을 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뭐 덕분에 제가 이제 지난해에는 호암상도 받고 호암상은 제가 받을 거라고 전 전혀 기대를 안 했어요. 4월 1일 만우절에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농담하시냐고 그랬는데 정말 이제 상이라고 그래서 정말 영광스럽게 정말 받았습니다. 저 혼자의 크레딧보다는 같이 일했던 많은 사람들, 뭐 학생들, 또 서포트했던 우리 이해준 전기정보공학부의 교수님들, 또 그때 뭐 학장님들 중에 아주 모랄 서포트를 많이 해줬던 그런 학장님들도 계시고 그분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헤맬 때는 우리 공대 선배신데 황성진 교수님이 스탠포드 비즈니스쿨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정말 모럴 서포트를 해주셨고,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벤처 캐피탈을 하고 있는데 창업을 2번이나 성공했어요. 이 친구가 지금도 아직 동생같이 지냅니다. 한 20년 동안 같이 서로 고민을 나누다 보면 생각이 다 같아지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저는 뭐 잠깐 이제 우리나라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제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이제 많이 이제 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상당히 저는 좀 걱정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 그 이유는 제가 하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지금 패권 전쟁이 시작될 때 중국 사이드도 인발브돼 있었고 미국 사이드도 인발브돼 있어서 그걸 다 그 현장에서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우리한테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도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TSMC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앞선 거죠. 이게 결국은 이 TSMC를 만든 사람, 그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의 히스토리를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인터넷에 가면 유튜브에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엔지니어링 히어로 상을 받았는데 그때 존 헤넷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대담한 게 있어요. 존 헤넷은 여러분들 컴퓨터 아키텍처 오서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사람이 결국은 한 나라의 한 국가의 그 산업을 다 키워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런 리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칩5라는 게 반도체 미국과 중국의 지금 이 패권 경쟁은 AIS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반도체로 지금 전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동시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무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미국 바이든도 원하지 않고, 푸틴도 원하지 않고, 젤렌스키도 원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민만 지금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이 전쟁에 어떻게 보면 프런트라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반도체 이 법을 조금 이제 법이 나오고 만들어진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쓴 보고서가 있어요. 이걸 미국 대통령이 갖다 줬어요. 빌 달리라는 사람은 엔비디아의 칩 사이언티스트인데 스탠포드의 원래 교수였죠. 뭐 패럴 프로세싱, AI, 뭐 칩 디자인, 뭐 AI 소프트웨어까지 쫙 다 하는 사람이죠. 리사 수는 원래 MIT에서 이 프로세스적으로 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AMD의 CEO죠. 이 두 사람이 체어를 해서 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가 5년 뒤에 버틸 수 있느냐? 1년에 2,500명의 RAC를 줍니다. 그러면 한 5년을 주고 나면 한 6, 7천 명의 박사가 만들어지겠죠.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정만 생산 라인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결국 인텔렉추얼 베이스까지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학교 안에서 뭐 우리 몇십 명의 학부생을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지금 그렇게 다투는 걸 보면 야, 이거 지금 이래봐야 이게 우린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매년 1만 명의 인재를 배출하려고 그래요. 반도체 생산 라인을 돌리기 위해서.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이 플랜을 만들어서 지금 보고서를 던져줘 가지고 임프리멘트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좀 더 혁신의 스케일과 스피드를 높여야 된다. 뭐 저는 이제 은퇴를 하지만 그래도 제가 기여할 부분이 이런 보이스를 내고 뭐 필요하면 띵크탱크를 하나 만들기라도 해서 이쪽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투자와 방향과 투자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이인식이라는 친구가 하는 벤처 캐피탈인데 탑티어 벤처 캐피탈들은 보통 10년에 여러분들 10년을 투자하면 수익률이 미니멈 3배입니다. 망하는 회사 있지만 잘 되는 회사는 몇십 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코시스템을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면 무조건 우린 글로벌하게 지금 창업을 해야 되고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더 가기가 좋아졌어요. 다 이런 사람들이 넷독이에요. 거기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빠 찬스, 무슨 찬스 이런 거 되게 뭐라고 하지만 저기는 그 찬스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자, 결론은 뭐 제가 초록에 있는 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 과학 기술도 한정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태어나 세상을 바꾸고 어느 순간에 생명을 다해 사라집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꿈과 창의성, 열정 말고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이런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평소에 그러니까 좁은 것만 볼 게 아니라 이 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책에서 배운 거 아닙니다. 결국은 다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배우고 터득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소셜 인텔리전스를 가지게 되면 어떤 파괴적 혁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